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5 부활 환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환희는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229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95 부활 환희. 마을까지 걸어가 밭에서 일하는 젊은 농군에게 여기가 어딘가 물었다. 농군의 말은 경기도의 연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동두천 땅이라고 한다. 그에게 음식점을 물었더니 그는 마을 복판을 손짓한다. 나는 그 젊은 농군이 가리키는 대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주막집을 찾았다. 주막집에는 돼지다리가 부엌에 걸려있고 막걸리 약주 냄새가 풍기며 코를 즐겁게 한다. 나는 장국밥을 2그릇을 시켰다. 장국밥이 되기까지 약주 1대를 청한다. 배가 고프고 목마른데 한 잔 술이 들어가니 새 목숨이 나에게 부활이 된 것 같이 신나게 한다. 돼지고기 안주에 목구멍을 넘어가는 술은 활명수같이 창자를 찌르르 뜨겁게 하며 안도의 숨이 길게 뻗치게 한다. 어느새 아랫다리가 허청허청하며 꿈결 같은 목록이 눈앞에 맴돌게 한다. 어제날까지 소련 지옥에서 씨름하다가 오늘은 자유의 천지에서 마음 놓고 먹는 한 잔술은 나를 더욱 취하게 하고 눈시울과 창자를 뜨겁게 하며 산보람을 느끼게 한다. 6월의 태양빛은 불같이 내려 쪼인다. 한 자옥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이 술은 나를 만취시켰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에 수직 상승하려는 포프라나무는 싱싱하다. 나는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옛날의 노래들이 전원으로 퍼진다. 보리가 익어가는 맥추의 남한 땅에 나의 노래가 퍼지니 남한 땅 한 자욱 한 자욱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유인 것 같다. 창근한 걸음은 피곤과 허기에 안정을 잃고 감격과 기쁨과 자유의 땅에 어떤 나무 그늘은 나를 와치케 한다. 부시럭부시럭 눈이 띈다. 6월의 해는 아직도 높은 각도로 있고 시계는 3시 반을 지표하고 있다. 걸음을 걸으려고 치료를 한다. 돌파리들이 달려드는 엉망진창인 팔다리에 궤양을 치료를 한다. 기찻길을 따라 남쪽으로 걷는다. 이 길은 동두천으로 가는 길이다. 아니, 서울길이다. 그리고 자유의 천지로 통하는 길이다. 하는 감격에 걸음이 바빠진다. 1시간이나 걸으니 동두천에 다다랐다. 정거장에서 서울행 8차 시간표를 보니 아침 7시와 저녁 5시에 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나보고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묻는다. 나는 서슴지 않고 이북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경찰서까지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형사로 보이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 땅덩어리가 어찌된 셈인지 남북을 가리지 않고 경찰의 세상이야. 경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취체를 하니 세상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회의와 불평이 뭉클뭉클한다라고 챕터 9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까지 걸어가 밭에서 일하는 젊은 농군에게 여기가 어딘가 물었다. 농군의 말은 경기도의 연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동두천 땅이라고 한다. 그에게 음식점을 물었더니 그는 마을 복판을 손짓한다. 나는 그 젊은 농군이 가리키는 대로 마을 한복판에 있는 주막집을 찾았다. 주막집에는 돼지다리가 부엌에 걸려있고 막걸리 약주 냄새가 풍기며 코를 즐겁게 한다라고 챕터 95를 열고 있는데요. 하운이 한탄하며 무사히 한탄강을 건너서 나무로 걷다 보니 마을을 발견하고 밭에서 농사짓는 젊은이가 있어 여기가 어디냐고 물으니 행정구역상 동두천에 해당하는 동두천 변두리였던가 봅니다. 며칠을 굶고 피신하다 보니 끼니도 챙기지 못해 민생고부터 해결하고자 식당을 물었는데 농군은 손가락으로 가르치며 동네 한가운데 가면 주막이 있다는 소리에 한달음에 달려갔겠지요. 주막집에는 군침을 돋게 하는 돼지다리며 막걸리 냄새가 코끝을 심하게 자극했던가 봅니다. 문득병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데도 막걸리에 관심이 쏠리니 얼마나 두주불사형 하운이었던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농군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한가운데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 길가에서 밥과 술 따위를 팔고 나그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는 집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쌀로 빚어서 만든 희뿌연 색깔의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주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마시는 술을 점잖게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국밥을 2그릇을 시켰다. 장국밥이 되기까지 약주 1대를 청한다. 배가 고프고 목마른데 한 잔 술이 들어가니 새 목숨이 나에게 부활이 된 것 같이 신나게 한다. 돼지고기 안주에 목구멍을 넘어가는 술은 활명수같이 창자를 찌르르 뜨겁게 하며 안도의 숨이 길게 뻗치게 한다. 어느새 아랫다리가 허청허청하며 꿈결 같은 몽롱이 눈앞에 맴돌게 한다. 어제 날까지 소련 지옥에서 신음하다가 오늘은 자유의 천지에서 마음 놓고 먹는 한 잔 술은 나를 더욱 취하게 하고 눈시울과 창자를 뜨겁게 하며 산보람을 느끼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 하운이 얼마나 배를 꼬랐는지 알 수 있지요. 워낙 덩치가 커서 장국밥 2그릇을 청해도 무리가 없었겠지만 허기를 채우려고 2그릇을 주문했을 것입니다. 국밥이 나오기 전에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먼저 시켜 먹으니 마치 활명수를 먹은 듯한 짜릿함을 느꼈다고 고백하네요. 빈속에 알코올이 들어갔으니 얼마나 취기가 빨리 올라오겠어요. 몽롱한 가운데서도 자유 품에 안착했다는 안도의 한숨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혹 꿈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던가 봅니다.
소련의 지옥에서 남한에서의 자유의 천국을 맛보는 순간이었으니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여기서 장국밥이라고 하는 것은 더운 장국에 밥을 만 음식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곡식이나 액체, 가루 같은 물질의 분량을 가늠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재 단위명 또는 그런 일에 쓰이는 기준 용기이며 부피를 계량하는 미터법으로는 1803.9mm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주라고 하는 것은 술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활명수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의 소화를 촉진시킴으로써 각종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자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작은 창자와 큰 창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나 고통으로 앓는 소리를 내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시울이라고 하는 것은 본뜻은 시울은 원래 고깃배 가장자리의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길게 타원형으로 생긴 배의 가장자리 모양이 눈과 입 모양을 연상시켜 눈시울, 입시울이라 한 것이었으나 바뀐 뜻은 눈 가장자리를 따라 속눈썹이 난 곳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눈시울이 붉어졌다는 표현을 쓰는데 감정이 북받쳐 울음이 나오려고 할 때는 눈 가장자리가 먼저 발갛게 되는 데서 온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태양빛은 불같이 내려 쪼인다. 한 자욱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가 없이 술은 나를 만취시켰다. 푸른 하늘과 흰 구름에 수직 상승하려는 뽀뿌라나무는 싱싱하다. 나는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옛날의 노래들이 전원으로 퍼진다. 보리가 익어가는 맥추의 남한 땅에 나의 노래가 퍼지니 남한 땅 한 자욱 한 자욱이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유인 것 같다. 창근한 걸음은 피곤과 허기의 안정을 잃고 감격과 기쁨과 자유의 땅에 어떤 나무 그늘은 나를 와치케 한다. 부시럭부시럭 눈이 띄인다. 6월의 해는 아직도 높은 각도로 있고 시계는 3시 반을 지표하고 있다. 걸음을 걸으려고 치료를 한다. 돌파리들이 달려드는 엉망진창인 팔다리에 궤양을 치료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선을 넘고 긴장된 상황에서 줄인배에 약주 한 대가 들어가니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것이 없고 자유의 품에 안착했다는 기쁨에 어느 나무 그늘에서 잠을 청했던가 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아직도 시침은 3시 반을 가르쳤다고 하니 정신없이 잤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시 걸어야 하기에 엉망진창이 된 상처에 꼬이는 파리들을 쫓으며 팔과 다리에 치료약을 발랐다고 하네요. 워낙 노래를 좋아하는 하운이 한 잔 술에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들판이 떠나가라고 노래를 불러 제쳤겠지요. 보나마나 뻔한 광경입니다. 여기서 만취라고 하는 것은 술에 몹시 취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뽀뿌라라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과의 낙엽 고목으로 미루나무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회지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회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맥추라고 하는 것은 보리가 익어서 거둘만하게 된 때를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창랑이라고 하는 것은 창근인데
창랑으로 표현됐는데 사전에도 없는 중국식 단어로 추창할 창자와 발꿈치 근자로서 문맥으로 볼 때 한탄강에서 재빠르게 걷다 보니 발꿈치가 피곤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watch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없는 단어로서 술에 취해 누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의 목적이나 기준이 되는 표적이나 표지를 뜻하나 여기서는 시계가 가르치는 시간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를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궤양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짓무르고 출혈하기 쉬운 병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찻길을 따라 남쪽으로 걷는다. 이 길은 동두천으로 가는 길이다. 아니, 서울길이다. 그리고 자유의 천지로 통하는 길이다. 하는 감격에 걸음이 바빠진다. 1시간이나 걸으니 동두천에 다다랐다. 정거장에서 서울행 발차 시간표를 보니 아침 7시와 저녁 5시에 있다. 어떤 젊은 사람이 나보고 어디서 왔는가고 묻는다. 나는 서슴지 않고 이북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경찰서까지 가자는 것이다. 하는 수 없이 형사로 보이는 그의 뒤를 따라갔다. 이 땅덩어리가 어찌된 셈인지 남북을 가리지 않고 경찰의 세상이야. 경찰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취체를 하니 세상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 수 없는 회의와 불평이 뭉클뭉클한다라고 챕터 95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나무 밑에서 일어나 철길을 따라 1시간가량 걸으니 동두천 시내에 도착했나 봅니다. 여기서 서울행 열차를 확인하니 아침과 저녁 두 차례 운행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그 시절 교통정보를 가능케 하지요. 대합실에서 또 젊은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에 당당하게 북에서 왔더라고 하니 경찰서로 가자고 했던가 봅니다. 하울은 자유가 없는 북이나 자유가 있다는 남이나 경찰의 괴롭힘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생각했겠죠. 하지만 분명 차이가 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의 영역을 뜻한다 할 수 있겠고요. 정거장이라고 하는 것은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화물을 싣고 내리기 위하여 열차나 그 밖에 탈 것들이 정거하게 되어 있는 곳을 뜻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발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나 기차 따위의 차가 일정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남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체라고 하는 것은 규칙이나 법령, 명령 따위를 지키도록 통제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품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들거나 차지하나 못마땅하게 여김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뭉클뭉클이라고 했는데 어떤 감정이 북받쳐 올라 가슴 속에 자꾸 가득 차 넘치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 또는 그 느낌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88화는 하나훈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96 서울의 채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제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6월 20일경과 12월 20일경 두 차례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2025년 전반기에 발행하는 파랑새 제11집에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